2025년 10월 14일 아침 5시 30분 캄보디아 칸폼 참주 메콩강 변에서 한 어부가 배를 몰고 그물을 거두어들이던 중 감기슬개 나무 부리에 무언가 엉켜있는 5개의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들은 다름 아닌 여성 5명의 시신이었습니다. 손목은 플라스틱 끈으로 꽉 묶여 있었고 마치 동시에 강물에 던져진 것처럼 나무 뿌리 사이에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뒤따랐습니다. 피해자들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고 현지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의 손목에는 화면이 산산조각 난 스마트워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기술진이 장치 뒷면을 살펴보니 한글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2025 학년도 입학 기념. 이 사실은 즉시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긴급 보고되었습니다. 평범해야 했을 아침은 그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끔찍한 사건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같은 날 아침 한국 부산경찰서의 불은 환하게 켜진 채였습니다. 박 형사는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 앞에 앉아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단 7일 만에 실종 신고가 5건이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5명의 피해자는 모두 여대생이었으며 나이는 19살부터 22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른 5개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거주 지역 또한 서로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 형사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그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숙사 주변, 임대 아파트, 집 근처 카페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여학생들은 평소처럼 거주지를 나섰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폭력의 흔적이나 명확한 단서 혹은 이동수단에 대한 정보도 전무했습니다. 마치 부산에서 증발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지만 볼수록 이상한 점이 늘어났습니다. 5명의 여학생은 서로 알지 못했고 학교도 달랐으며 친구나 관련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놀러가거나 연인을 따라 집을 나간 상황일 수 없었습니다. 조직적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이 명확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가 진행되던 중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외교부에서 캄보디아 대사관을 경유한 긴급 정보인이 즉시 접수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캄보디아 경찰이 메콩강에서 여성 5명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현장 사진과 초기 정보가 곧바로 전송되었습니다. 범죄과학수사팀은 지체 없이 5구의 시신에서 채취한 DNA 데이터를 부산 실종 신고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사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DNA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메콩강에서 발견된 5구의 시신은 바로 부산에서 실종된 5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타임라인 보드를 쳐다보았습니다. 7일 동안 5건의 실종 사건, 서로 모르는 5명,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강에서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가능성은 단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실종이 아닙니다. 부산 한복판에서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조직 범죄의 흔적일 수 있었습니다. 5명의 희생자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박 형사는 즉시 그들의 마지막 이동 경로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경로는 귀내 국제공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산 학생들이 해외로 나갈 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며칠에 걸쳐 공항 내 모든 CCTV를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체크인 구역, 여권 심사대, 대기 구역,
탑승 게이트까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세심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승객이 오갔고 희생자들의 얼굴은 카메라에 겨우 몇 초간 포착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영상을 되돌려 확인하고 대조한 끝에 그들은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5명의 소녀 모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각 여학생은 젊은 남성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했으며 행동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캐리어를 대신 들어주고 누군가는 어깨를 감싸주었으며 누군가는 여자친구의 땀을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해외여행을 떠나는 젊은 커플로 보였습니다. 희생자의 얼굴에는 강요나 위협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항 보안 요원조차 영상을 재확인하며 놀랄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형사는 출국 심사대에서 남성들의 여권 이미지를 확대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선명하게 글자가 나타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붉은색 여권, 즉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즉시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지만 결과는 방안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여권 정보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출입국 기록도 없었고 거주지 정보도 없으며 이름 또한 실제 시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권은 정교하게 위조되어 스캐너조차 진짜처럼 인식했습니다. 모든 흔적은 귀매공항 심사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남성들은 한국을 떠난 직후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이것이 단순한 유인이나 실종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공항 CCTV라는 사건의 블랙박스는 더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희생자에게 접근하여 합법적인 항공 경로로 데려가고 흔적을 지우며 모든 것을 냉정하게 처리하는 전문 인신매매 조직의 존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위조 여권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순간부터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실종 사건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현대 부산 한복판에 교묘히 숨어있는 정교한 지하 조직을 추적하는 사건으로 확실히 전환된 것입니다. 5명의 피해자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박 형사는 즉시 수사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 비극의 시작은 분명 부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박 형사는 5 피해자의 친구, 가족, 동급생, 이웃 등 관련된 사람들을 전원 불러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우연한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술을 하나둘 확인할수록 섬뜩한 공통점이 드러났습니다. 실종되기 전 5명 모두에게 낯선 중국인 남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피해자 A의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중국인 유학생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부자였죠. 이름은 장웨이였던 것 같아요. 늘 고급차를 타고 기숙사 앞으로 와서 데려가곤 했어요. 저희는 그냥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았죠. 그 말이 떨어지자 조사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실종되기 한 달 전쯤이에요. 말도 얌전하고 매너도 좋고 저희는 이상한 점이 있다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진술이 나머지 4명에게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중국인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들은 피해자들이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혹은 작은 사건으로 마치 기가 막히게 나타났습니다. 잘생기고 고급 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고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남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라지자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박 형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표적도 분명했습니다. 집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살아가는 순수하고 경계심이 부족한 젊은 여대생들이었습니다. 고급 수사팀은 긴급히 피해자들의 클라우드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 파일들이 뜨자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과말리를 바라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화려한 바에서 마시는 칵테일. 오늘도 보고 싶어. 시험 끝나면 여행 가자 같은 메시지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그 남자들은 단지 유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갈망하던 것. 관심, 배려, 그리고 밝은 미래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이상적인 연인을 만났다는 착각을 심어주었고, 믿음이 충분히 쌓이자 며칠 해외여행 가자는 한마디면 모든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강력 사건을 담당해 왔지만 이 정도로 정교한 수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다. 체계적인 조직이다. 대학 외국어 모임 같은 곳에 침투해 먹잇감을 고르듯 대상을 선택하고 있다.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장기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냥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유학생들의 외로움과 심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달콤한 미끼로 이용했습니다. 박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5 피해자의 서류를 다시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조직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대학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을 뿌리째 뽑지 못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수사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폭력적인 납치범이 아니라 웃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완벽한 남자를 연기할 줄 아는 악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조각난 데이터 속에서 쓸모없어 보이던 한 증거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메콩강 강변에서 발견된 5명의 희생자 중 1명의 손목에서 발견된 깨진 스마트워치였습니다. 화면은 산산조각나고 물이 회로 곳곳으로 스며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직감적으로 이 시계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록했을 것이라 믿고 기술자에게 데이터 조각 하나하나를 복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밤새 데이터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시계를 전문 복호화 시스템에 연결하자 흩어진 신호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기술자가 떨리는 손으로 박 형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뇌가 있습니다. 다만 장치가 꺼지기 직전 몇 개의 위치 정보만 남아 있어요. 박 형사는 즉시 큰 화면에 지도를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깜빡이는 신호점들이 희생자의 마지막 여정을 그렸습니다. 프놈펜 공항에서 시작해 육로로 4시간 이상 이동한 뒤 시아누크빌 외곽의 외진 해안 지역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희미하며 양옆에는 드문드문 숲과 몇 채의 가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호는 큰 시멘트 건물에서 사라졌는데 주변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안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황량한 땅 한가운데 숨겨진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는 리조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수용소입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는 맞아졌고 분노를 억누르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단서의 전부일 것 같았지만 시계는 더 귀중한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뇌모드가 켜졌을 때 자동으로 녹음된 열초 길이의 음성이 발견된 것입니다. 음성은 깨지고 잡음이 심했지만 노이즈를 제거하자 세부 상황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공포에 질린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바닥 타일 위를 달리는 발걸음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이어 귀를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기 충격봉이 켜지는 소리였고 그 반복되는 타격이 공간을 갈라놓는 듯했습니다. 그 다음 남성의 중국어 고함이 울려 퍼졌는데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그들을 전기실로 끌고 가 말을 듣는 법을 가르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여행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기실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곳은 사기 산업단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전기 충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고문실이었습니다. 한 젊은 기술자가 침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들은 이미 사기 수용소로 끌려간 겁니다. 형사님. 박 형사는 화면 가까이 섰습니다. 마지막 뇌신호, 즉 신호가 완전히 사라진 지점을 바라보며 지옥으로 통하는 문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 수용소들이 기술 회사를 가장한 채 은밀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인간을 감금하고 착취하며 폭행하는 범죄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실종이 아닙니다. 팔린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마지막 남은 구조 요청입니다.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이동 경로,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수용소, 비명, 전기 충격봉 소리, 그리고 중국어 폭력 명령. 모든 것이 피해자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 장소,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단지에 빠졌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호출은 마지막 순간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사건 전체의 진실을 드러내는 첫 증거였습니다. 이 진실은 박 형사를 그가 마주한 최대 인신매매 조직의 어둠 속으로 더 깊숙이 이끌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모든 행적이 재구성되자 박 형사는 즉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캄보디아로 가서 범인을 체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직접적인 단서는 국경 밖에 있었고 캄보디아 측은 여전히 현장을 처리 중이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한국에 남아있는 단서, 마지막 연결 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였다면 반드시 부산에 공범이 있을 것입니다. 박 형사는 비공개 회의에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주범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며 약점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래 속에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명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만났던 남자친구들의 신용카드 내역, 쇼핑 영수증, 온라인 거래 기록을 전부 추적하라는 것입니다. 위조 여권과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지만 돈은 어떤 형태로 변형되든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금융팀으로부터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실종되기 몇 주 전 받은 모든 선물, 꽃다발, 가방, 고급 저녁 식사, 항공권이 모두 동일한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공항에 나타난 5남자의 이름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카메라에 찍힌 적 없는 다른 중국인 남성 한 명의 명의였습니다. 카드 등록 주소를 추적하자 해운대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맨해튼이라 불리는 이곳. 바닥과 위로 유리 마철로가 우뚝 솟아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류를 조율하기에는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은밀하고 출입이 자유롭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정예 특수팀을 투입했습니다. 기습작전 명령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발동되었습니다. 특수 차량이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긴장감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그들은 촘촘히 포진하며 23층 복도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3초, 2초, 1초. 문이 부서지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층 전체를 깨뜨렸습니다. 안에는 한 남자가 서둘러 서류 뭉치를 금속 상자에 넣고 있었고 옆에는 미니 가스레인지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특수팀이 돌진해 그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끌려가는 동안 그는 더듬거리며 한국어로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물류만 했어요. 하지만 박 형사는 이미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가 바로 잡아야 할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는 정교한 위조 문서 장비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권 전용 프린터, 위조 도장, 비자 용지, 항공권 예약 증빙, 이름 목록, 그리고 5명의 소녀가 한국을 떠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일정표까지. 쓰레기통에서는 중국어로 쓰인 찢어진 쪽지도 나왔습니다. 신상품 1인당 2만 달러. 박 형사가 직접 글을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고 자신은 단지 하청업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형사가 메콩강에서 인양된 5시신 사진을 탁자 위에 올리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진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박 형사는 위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내 침묵의 대가야. 결국 그는 무너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류만 했어요. 명단을 받아서 예약하고 선물 사고 여자아이들을 데려가 캄보디아로 보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박 형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인내는 없고 그저 너무 많은 범죄를 목격한 사람의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얼마에 팔렸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인당 2만 달러. 그 대답은 공기를 가르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젊은 소녀 한 명의 생명, 꿈과 가족, 미래의 가치는 그들에게 단 몇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잔혹한 숫자였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자세한 진술이 기록되자 박 형사는 수사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네트워크로 이어지는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5 소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공범이 체포되어 유인과 인신매매 과정 전부를 자백한 후 박 형사는 조사팀에게 5명의 소녀가 겪었던 여정을 재구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며칠 동안 그녀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날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자뿐이었습니다. 팩, 메시지,
그리고 실종 직전의 단편적인 사진 등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은은한 노란 조명 아래 고요에 잠겼고 박 형사가 한 장면씩 재연하기 시작하자 팀원들은 숨 죽였습니다. 그는 마치 듣기 힘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조사팀에게 설명했습니다. 소녀들은 새로 만난 연인과 함께 로맨틱한 휴가를 시작한다고 믿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곰암을 떠났습니다. 달콤한 말에 완전히 속아 호텔 절차를 위해 여권을 맡긴다는 말에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쳐진 벤 차량이 올라 낯선 나라 외곽으로 달려가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차문이 외부에서 잠기자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배 신호가 사라진 시아누크빌의 회색 건물 안에서 친절했던 연인들은 인신매매범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반항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녀는 즉시 제압되었습니다. 여권은 압수되고 휴대폰은 빼앗겼으며 손목에는 빨갛게 멍든 채 끈이 감겼습니다. 사람을 속삭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갑게 그녀들을 무거운 철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문은 범죄 세계에서 스캠 컴파운드라 불리는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였습니다. 그곳에는 웃음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방, 콘크리트 벽 뒤에 숨겨진 억눌린 울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녀들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한 층에 갇혀 아침부터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은행원, 경찰, 금융 전문가로 가장해 한국 사람들을 속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매일 할당량은 기계처럼 주어졌고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공범은 전기실이라는 방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조사팀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를 거부하면 전기 충격을 받고 어둠 속에 묶이거나 감시인들의 오락을 위해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습니다. 탈출한 피해자도 있었지만 모두 다시 잡혀 밧줄로 끌려왔고 남은 이들에게 경고로 삼았습니다. 재연 과정에서 박 형사는 여러 차례 멈췄습니다. 망설임 때문이 아니라 자백과 증거가 너무 잔혹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5명의 소녀가 저항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서로 몰래 메시지를 보내 구출 신호를 보내려 했고 실제로 그중 한 명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기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짧게 울린 전화벨 소리는 감시자들의 의심을 샀고 들통나 야만적으로 집단 구타당한 뒤 다시 밤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순간 5명의 운명은 끝났습니다. 범죄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고 그녀들을 반란의 씨앗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처분은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 누구도 막을 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재연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형사는 낮고 느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사팀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5 소녀 뒤로 무겁게 닫히는 철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옥의 어둠이 막 그들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공범의 진술은 단순히 사기 조직 캠프에서의 지옥 같은 나날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5 소녀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끌려간 마지막 장면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이 상품 처분을 결정한 순간이었고 그의 휴대전화 속 메시지 기록이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 분석 중 수사팀은 그와 캄보디아에 있는 한 지휘관 사이에 짧은 내부 채팅을 발견했습니다. 짧고 차가운 메시지였지만 사형 선고처럼 냉정했습니다. 이 5명은 일 안 해. 귀창고로 보내. 오늘 밤 배송.
인신매매 조직의 용어에서 비창고는 장기 접출 전 사람들을 집결시키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는 이는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박 형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범죄를 목격했지만 인간이 가격이 매겨진 고깃덩어리로 취급되는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법의학 팀에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강가 현장 데이터와 대조해 배송 명령 이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법의학 보고서는 사건을 명확히 하지 못했고 오히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 시신 모두 폐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즉, 장기 접출 수술 후가 아닌 익사로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몸에는 멍과 전기 화상 흔적, 손발에 긁힌 상처가 많았고 이는 그들이 탈출을 시도하며 험한 길을 달리다 쓰러진 흔적이었습니다. 수술 흔적은 없었습니다. 장기 접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운송 중에 무언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잔혹한 계획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기를 접출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왜 시신은 온전한 상태였을까? 합리적인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차량 이동 중에 큰 사건이 발생해 계획이 깨진 것입니다. 수사팀은 마지막 밤의 여정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은 손이 묶이고 입이 막힌 채 작은 흰색 트럭에 실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강가의 흙길은 미끄러웠고 차량 전조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뒤를 비추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바람이 참을 통해 휘몰아쳤고 내부에서는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소녀들은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탈출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소녀가 힘껏 플라스틱 손목 밴드를 늘려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밴드가 튕기며 손목을 찢었지만 덕분에 그녀는 트럭 뒷문 쪽으로 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두드린 후 점점 세게 두드리며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 이해했고 힘을 모아 어깨로 밀고 발로 문을 차서 문을 열었습니다. 길은 험했고 트럭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로 가장자리가 내려앉으며 차가 크게 흔들리자 문 잠금 장치가 작은 틈으로 열렸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트럭 뒷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과 폭우를 맞으며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처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자갈과 돌이 많은 강가 흙길로 미끄러지며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뒤에서 인신매매 조직이 외쳤습니다. 멈춰, 잡아, 빠르게 달리는 발걸음. 장전되는 총의 쇠소리. 폭우 속에 섞여 울려 퍼지는 고함소리. 5 소녀는 절망 속에서 달렸습니다. 다쳤고 계속 넘어졌으며 손과 발이 피가 날 정도로 긁혔습니다. 좁은 길 끝에는 단 하나, 검게 흐르는 메콩강만이 남았습니다. 급류와 냉기만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앞에는 끝없는 벼랑, 뒤에는 그들을 흰색 건물로 끌고 가 생명을 끝내려는 악마들이 있었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순간 한 소녀가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이전에 묶였던 손을 서로 다시 묶었습니다. 강물에 의해 갈라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5은 동시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빼앗긴 삶 속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부산 회의실에서 박 형사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두 그의 붉어진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진실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메콩강 강가에서 발견된 단서들이 연달아 보고되자 박 형사는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넣어야 할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5명의 소녀가 거센 물살 속으로 몸을 던진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공범의 진술이나 뼈자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설을 확인할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정확히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앞부분이 찌그러진 소형 화물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마치 흙길을 미끄러지듯 지나온 것처럼 온몸에 흙과 먼지가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럭 적재함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감식 결과 5명 중 한 피해자의 DNA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그 운명의 밤에 차량이 소녀들을 태우고 있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차량은 큰 장애물과 충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찌그러진 자국은 빗속에서 험한 비포장길을 달리던 중 미끄러져 방향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박 형사가 추측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차량은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멈춰섰고 그 충격으로 뒷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가 소녀들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감식 결과 화면을 바라보던 박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장기 접출 계획이 중단된 거겠지. 하지만 그는 진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소녀들의 탈출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소녀들은 트럭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진흙한 땅이 발밑에서 미끄러지고 통증과 탈진으로 숨이 가빴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쇠망치처럼 머리 위로 쏟아졌고 뒤에서는 인신매매범들의 고함이 섞이며 절망적인 추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빛이 있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살 수 있는 길이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메콩강의 강가였습니다. 깜깜한 밤, 거대한 물살이 소리 없이 흐르는 절벽 같은 어둠. 소녀들은 강가에서 멈췄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매섭게 때리는 바람, 그리고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인간 사냥꾼들의 그림자. 총, 칼, 욕설, 모든 공포가 함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 형사는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듯 생생하게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 소녀가 아마도 가장 강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옆 사람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꽉 잡았습니다. 5명 모두 서로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끊어진 플라스틱 끈을 찾아 묶었습니다. 누가 끌고 가느라 묶은 것이 아니라 만약 강물에 뛰어든다면 설령 물살에 서로 흩어지더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용소에서 만난 날처럼 같이 버티고 같이 고통을 견디며 같은 희망을 기다려온 그 순간처럼 그들은 끝까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분노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잡아, 당장. 하지만 소녀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쌍의 발이 물가로 나란히 다가섰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의 직감처럼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상품처럼 팔려나가거나 이름조차 남지 않는 시신으로 해부되는 것을 거부하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5 소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매콤감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살이 부서지는 소리, 바람, 비, 그리고 멀어져 가는 비명.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후 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얻은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명이 박 형사의 얼굴을 조명하며 깊고 무거운 표정만 남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은 누구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5 소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선택으로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모든 진실이 하나로 맞춰지자 박 형사는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과 함께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모엘 데이터, 10초짜리 녹음 파일, 트럭 상자에 묻은 혈흔, 공범의 자백, 항공권 구매 기록 등 모든 증거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명의 소녀들이 속임수에 넘어가 팔렸고 감금당하며 고문을 당한 끝에 죽음으로 몰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재판은 국민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국경을 넘어 벌어진 이처럼 잔혹한 사건에 한 번도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체포된 공범은 참백한 얼굴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물류를 담당했을 뿐이며 그들이 죽는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손수 생명을 지옥으로 내몬 사람에게는 무죄가 있을 수 없다고. 법원은 그에게 2가지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직적 인신매매와 간접 살인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박수 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박수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5 소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인터폴에 장외이와 4명의 공범에 대한 적색 수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함정으로 바꾸고 젊은 소녀들의 신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신상사진은 동남아 전역에 즉시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도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몇 주 뒤 5 희생자의 유골은 특별기편으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 소녀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과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 충혈된 눈. 유골이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비명과 울음이 하늘을 찢는 듯 터져 나왔습니다. 비통한 장면 속에서 수사팀도 함께했습니다. 박 형사는 뒤로 물러서 말없이 서 있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공항 대형 스크린에는 생전 소녀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꿈이 가득한 표정. 미래가 끝없이 펼쳐질 것이라 믿던 천진난만한 순간들. 아무도 그 모든 것이 어둠 속 강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박 형사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함정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었습니다. 이 범죄는 칼, 총,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메시지, 작은 배려, 무해해 보이는 데이트로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당신의 삶을 점령하려 할 때 처음부터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이용합니다. 바로 그 순수함, 외로움,
무조건적인 신뢰가 소녀들을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잠시 멈춘 후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밖에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목록에 있을 수도,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수도, 데이트 앱에서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희생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소녀 한 명의 손에 들린 휴대폰 불빛만 남았습니다. 깜빡거리다 꺼진 불빛. 그 검은 침묵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위험이 가장 무해해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 여전히 남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